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정객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강력한 후견인. 이후락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나섰다. 여보, 총무처 장관, 내가 아는 외국의 공무원 제도에는 이런 것도 있던데 말이오. 장관 취임 직후 미국 등 행정 선진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석재 장관에게는 턱도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 장관이 말문을 막았다. 여보시오 이 실장,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신보다 전문가요.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정일권 국무총리도 묵묵부답이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만년필 톡톡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울렸다. 침묵을 깬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장기영 부총리와 이 장관을 격려해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꾸더니 장 부총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이런 말을 했다. 장 부총리 어떻소? 이번엔 한번 하고 넘어가지. 장기영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박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 뛸 듯이 기뻐한 이석재가 장관실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기영 부총리야말로 막판 뒤집기의 명수인데 하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저녁에 정일권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장 부총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청와대로 연락해 자초지종을 캐어보니 청와대 심의 과정에서 장 부총리가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하고 물고 늘어져 결국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었다. 이석재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처우 개선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다.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먹고 살 방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우 개선이 당근이라면 사정을 통한 부패 공직자 추방은 채찍입니다. 당근 없는 채찍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튿날 아침 이석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장기영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석재는 경제기획원 장관 비서실장을 바꾸라고 한 뒤 비서실장에게 이런 전가를 남겼다. 나는 오늘을 기해 내각을 떠날 작정이야. 그런데 내가 떠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 장기영 장관과 함께 떠나겠다는 말이오. 그 이유는 장 장관에게 직접 전하겠지만 내 판단으로는 장 장관이나 나나 이 정부에 별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소.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일개 주사라도 떠나는 게 도리이거늘 한며 둘씩이나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요. 이 뜻을 분명히 장관에게 전해주시오. 이석재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다음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오후에 총리 비서실장이 달려왔다가 이 장관의 결심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날 저녁에는 정일권 총리가 이 장관을 불러냈다. 이석재는 장기영 부총리가 없다면 나가겠다고 하여 두 사람만 전역을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지만 정 총리는 이 장관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결근 3일째 오후에 정 총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 장관, 내가 부총리를 불러 말썽 없이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소. 그도 양보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지금 당장 출근하시오. 국무회의는 공무원 보수 규정 중 개정의 안을 의결. 1966년 1월부터 공무원들의 월급을 30%씩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별정제 공무원인 대통령에 인상된 봉급은 78,000원이며 감사원장 55,000원,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52,000원, 국무총리 71,000원, 국무위원, 처장, 서울특별시장 4만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봉급은 1급이 28,500원, 2급 갑 22,000원, 3급 갑 9,500원, 4급 갑 7,270원, 최하위직인 5급 을은 월 5,210원을 받게 됐다. 봉급생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수준이 12,090원, 노동자 가구가 8,770원이고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8,850원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공무원 처우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장관직을 그만두던 1969년까지 계속 시행했으며 공무원 보수도 전년 대비 20%에서 30%씩 인상해 갔다. 당시 상공부 공업 제1국장으로 근무했던 오원철의 회고. 대졸 출신의 하급직 공무원들이 특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대학생 가정교사 수입보다 말단 공무원의 월급이 적어 결혼을 하면 생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1966년부터 공무원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물가도 그만큼 오르기에 피부에 와닿을 만큼 느낄 수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보너스도 나오고 매년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영 기업체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하급 공무원들은 덕을 봤죠. 그 무렵 부패한 공무원도 많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간부들이 업체에 들렀다가 업주가 식사나 하라고 준 돈은 반드시 갖고 들어와 해당 부서 직원들과 나눠 썼습니다. 이런 돈을 혼자 착복했다가는 직원 사이에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월급만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서부터 공무원들의 자존심, 자신감도 강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대우와 신분을 안정시켜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맡긴 박정희는 월남 파병에 대한 선물로 존슨 대통령이 설립을 도와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에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했다. 이 연구소는 한미 양국이 1,000만 달러씩 2,000만 달러를 출연하여 만든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3일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최형섭 박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산업체와 연계를 갖도록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한 덕분이다. 최 소장은 후진국의 연구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연구소에서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사용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라고 봤다. 기업체로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기술을 이용했다가 자기만 손해보지 않을까 겁을 내니 그런 기술을 사용할 리 없었다. 연구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돈을 댄다면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체와 연구소가 처음부터 계약 연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고민은 유능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대학교의 교수들을 빼오면 교육에 지장을 줄 것이다. 최 소장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유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건이었다. 최 소장은 박 대통령의 엄호 아래 해외 과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장착시켰다. 집을 마련해주고 당시 국내에는 없던 의료보험을 미국 회사와 계약하여 들게 해줬다. 자녀들 교육 대책도 세워주고 봉급은 중류 정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주로 미국에서 모셔온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받고 있던 봉급의 약 4분의 1을 주기로 했다. 연구자는 돈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 최 소장의 지론이기도 했다. 그래도 키스트 연구원들이 받는 봉급은 국립대학 교수의 3배나 됐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최 소장은 우리 봉급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 봉급을 우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문교부에 건의하는 게 상식이 아니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키스트 연구원들 봉급에 대한 진정과 불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최영섭을 불렀다. 봉급표를 갖고 들어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표를 훑어보더니 과연 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군 이라고 했다. 만약 각각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봉급만 깎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박정희는 한참 봉급표를 들여다보다가 여기 있는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신이 강한 최영섭은 키스트 육성 법안을 만들 때도 연구소는 회계 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었다. 당연히 정부 쪽에서 반대가 심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받느냐는 논리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은 과학자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법안이 수정돼 연구 계획의 승인과 회계 감사를 받도록도 했다. 최 소장은 박 대통령에게 직소하여 1967년 3월 임시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냈다. 국회의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 나중에 최 소장은
나를 믿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오 라고 호소했고,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과학기술을 모르니 일단 소장을 믿고 맡겨보자고 했다. 연구소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회계감사를 시킨 뒤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낙착됐다. 최 소장은 일반 행정에서 쓰는 잣대로 연구 업무를 재려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감사원이 연구소를 감사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잡무에 시달려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홍릉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연구소 부지로 검토하도록 최영섭에게 지시했다. 최 소장이 농림부와 협의해보니 말이 먹혀들지 않았다. 대전, 천안 등 30여 군데의 장소를 물색했다. 최종적으로 서울 근교 동구릉을 지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과 농림부 장관을 불러 홍릉으로 갔다. 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임업시험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더 중요하다. 38만 평을 전부 연구소에 주라고 지시했다. 최영섭 소장은 농림부 장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 가운데 15만 평을 넘겨받아 1966년 10월에 기공식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최 소장을 임명할 때 두 가지 부탁 겸 약속을 했다. 인사청탁을 받지 말 것, 예산을 얻는다고 경제기획원을 들락거리지 말 것. 1966년 가을, 연구소는 1967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청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이 양해를 구해왔다. 2억 원만 깎자는 것이었다. 국회로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말했다. 김학렬 차관, 키스트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 8억 원입니다. 원래 신청한 액수는 얼만데? 10억 원이지만 소장과 의논해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다시 10억 원으로 해. 박 대통령은 키스트 설립 후 3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최영섭은 국가 원수의 그런 방문에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지만 연구소의 위상이 올라가 지원하는 정부 부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다.